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법무명 육평의 김태현 변호사라고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여기 서구 청년센터 1939에 인연을 맺게 된 거는 이제 전세자기 때문에 그 청년 세입자들 부분하고 이제 소통을 하다가 인연을 맺게 됐고, 이제 뭐 청년 세입자 이외에 또 아파트 소유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인천 서구에 아파트 공급이 엄청나고, 최근에 또 인천 서구 지역에 뭐 아파트에서 또 뭐 순살 아파트, 뭐 아무튼 뭐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아파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뭐 아파트 분쟁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강연 내용은 제가 이제 5년 전까지 그 서울시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에서 강연을 한 5년을 하고, 거의 한 5년 만에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해서 하는 내용이라 한번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제 그 청년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는데, 지금 아파트 동대표회의, 이른바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계세요. 어르신들이 주로 계시다 보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그냥 이제 사회적 부패도 그냥 어느 정도 용인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한번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 뭐 30대, 40대 분들 중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좀 소유하고 계시다면 일찍 아파트 동대표에 들어가 보시는 것도 참 좋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본인이 또 뭐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들어가서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시는 것도 참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파트 분쟁에 의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목차는 7가지인데요. 7가지인데 아마 1, 2, 3, 4번까지 하고 1시간 정도 하고 한 5분, 10분 쉬었다가 나머지를 할 것 같고, 7번 분쟁 조정 및 감동,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아파트 동대표 분들이 알면 참 좋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건너뛰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저희가 대략 보면 이제 아파트를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밖에 이제 공동주택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빌라, 연립주택 이런 것도 있고, 법률상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단독주택이지만 다가구, 원룸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청년세입자들이 많이 사시는 부분이 있죠. 근데 법률적으로는 단독주택이지만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는 한 뭐 10가구 이상 원룸주택에 살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결국 원룸주택 관리를 위한 또 필요성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공동주택 관리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주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2022년 통계청 주택 총조사 결과 내용이고요. 전국은 아파트 주택이 약 1,900여만 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약 64%인 1,200만 채. 제가 이거 오늘 강연하기 위해서 업데이트했는데, 그 전까지는 2015년 강연 자료로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59%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새 전국적으로 한 5%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300여만 채 중에 아파트가 180여만 채, 59%예요. 2015년 기준에는 한 58%였는데 이것도 늘어났습니다. 인천, 제가 이제 인천 서구에 오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주택이 100여만 채인데 아파트가 70만 채, 66%. 압도적으로 많아요. 전국적으로 기준으로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은 아파트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제 아파트의 특징, 이제 공동주택은 크게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아파트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파트는 한 100여 세대분이 살기 때문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아파트의 특징은, 예를 들어 뭐 서울, 인천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 단독주택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특히 여기 인천 서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오면서 보는데, 뭐 여기 서구 검단 지역이라든지 이쪽 오른쪽 이쪽에도 엄청 높은 아파트가 지금 건설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 약 64%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연립 다세대 주택 포함하면 약 78%. 그래서 한국민 가족들 따져보면
10가구 중에 8가구는 공동주택에 산다. 거의 그래 20%는 이제 단독주택에 사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분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이제 약간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관리가 왜 필요하냐면 단독주택은 이제 본인이 다 청소하고 뭐 수리하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세대의 공동 책임이지만 누구의 책임인지 모호한 부분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복도, 계단, 옥상, 주차장, 엘리베이터 이런데 내 집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관리를 안 하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수리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뭐 치안 문제 이런 좀 안전 문제 관리 안 하면 또 뭔가 위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공동주택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각지대 비슷한데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함께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는 이 공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의 특징은 이렇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느끼시면 너무 편하다. 특히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도 저는 이제 단독주택으로 좀 이사 가자 막 이러고 있는데 제 아내는 절대 안 간다고 해요. 아파트에. 왜 그러냐고 보니까 여성분들이 아파트에 편리해. 집안일이 많이 줄고 두 번째 안전해. 그런 문제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점점 아파트가 늘어나는 저는 약간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공용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 살기 힘든 공동주택.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아파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이제 여기 이제 뭐 법률가들 그 아파트 이제 실제 살고 계신 입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제 법률적으로 만든 조직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아파트 관리를 하는데 누가 특정인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적 자치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민주적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회의체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회의체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입주민들이 이렇게 한 10분이 모였다고 해서 예를 들어 건설이나 건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파트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저는 이제 법률적으로 설명을 할 뿐이지 제가 뭐 건축이나 건설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 아파트 관리를 맡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의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이제 관리사무소장한테 맡겼는데 이제 그 관리사무소장을 실질적으로 그 관리사무소장한테 실질적으로 일을 맡기시는 분이 이제 관리 주체라고 주택관리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민주적 의사결정기관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어 놓고 입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딱 회의체를 기관을 하고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그 관리업체에 관리의 전문성을 위해서 맡겨놨는데 이게 맡겨놓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아파트 비리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 부패가 뭐 아시겠지만 워낙에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아파트 관리비는 뭐 쌈짓돈이냐 누구의 쌈짓돈인지 모르겠지만 쌈짓돈이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 아파트 관리비에 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감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감독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대체로 이렇게 세 기관이 이렇게 맞물려가면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단인데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상가 건물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 관리단 개념이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상가 건물 여기도 상가 건물 이 앞에 옆에만 도 지금 상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체로 특정인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이제 여러 명한테 분양을 해가지고 그 분양 대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분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통해서 이런 빌딩들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집합 건물,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많은 그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 집합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합 건물
관리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근거법률은 집합건물법이고. 근데 이제 이것까지 설명을 들으면 이제 이 자리에서 또 영원히 떠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근데 이제 집합건물 관리단에는 뭔가 공용법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뭐 그 건물을 어떻게 크게 바꿀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변경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비교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개해드리는 거는 원래 입주자 대표회의는 한 동이 아니잖아요. 한 5개 동부터 한 10개 동까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제가 서울 같은 한 5,000개 동 아니 5,000 그 세대 아파트 또 있으니까 그러면 뭐 그런 데는 한 5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를 아파트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 관할법도 공동주택 관리법이죠. 그래서 조직 절차라는 건 선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고 구성 단위는 집합 건물은 그냥 여기 빌딩은 그 건물인데 아파트는 저희는 단지로 되어 있죠. 이게 지구촌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아파트 단지를 가지고 있다는 좀 특별한 사정이 생기고 그래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단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각 동별 대표자를 뽑게 되죠. 왜냐하면 각 동별 입주민들의 의사 수렴을 해야 하다 보니까 동별 대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동별 대표자를 각 지역별 대표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용 부분 관리에 국한된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그런 공용 부분 관리를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입주민인데 나 공용 부분 이렇게 관리하고 싶어. 나 입주민인데 아파트에 뭔가 텃밭 내가 쓰고 싶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텃밭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지분이 조금 있죠. 내가 아파트 소유자잖아요. 거기에 지분이 조금 있는데 지분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아파트 텃밭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트 뭐 예를 들어 아파트의 공용 부분이 텃밭을 쓰더라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시면 이제 제가 청년분들한테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입주자 대표회에 들어가시면 되게 좋다. 세상을 아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은 4명 이상은 구성이 돼야 이 아파트가 법률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최소한 4명 이상. 그러니까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하여 이게 뭐냐면 어떤 동은 평수가 커서 한 동은 20세대가 있고 그리고 한 동은 50세대가 있어요. 평수가 커서 그러면은 한 동의 대표는 20세대의 대표고 한 동의 대표는 100세대라면 100세대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런 세대별 편차가 너무 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비슷한 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랑 되게 똑같아요. 이 민주적 의사 반영 구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에서 정확히 딱 떨어지는 건 없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구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그 적은 인구하고 많은 인구가 예를 들어 도시면 많겠죠 인구가. 근데 저기 이제 시골이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 그 선거구 인구 획정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2대 1입니다. 2대 1. 그러니까 어떤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20만 명의 선거구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2대 1이니까 27만 명에서 13만 5천 명. 이 사이에서 선거구가 구성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제 국회의원 총선 앞두고서는 항상 이거 선거구 획정위원회라고 항상 이런 말이 생기는데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은 예를 들어 101동의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그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에 1회 중임 가능하고 이게 왜 생겼냐면 원래 이런 제한이 없었어요. 이런 제한이 없었는데 이 동대표 비리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4년으로 제한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이제 한국 사회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핵개인 사회라는 말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한국 사회가 점점 핵개인 사회가 되면서 이 아파트 관리는 뭐 내 문제가 아닌데 이걸 내가 왜 하냐라고 하면서 동대표 후보자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다 보니까 2회 이상 선출 공고 후에 101동의 후보자가 없으면 기존에
기존에 중임했던 분도 세 차례 세 번째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다라는 이제 추가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요즘 이슈가 핵개인 사회인 것 같은데 핵개인 사회 구조로 가면 아파트 관리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그게 당장은 별일 없을 것 같은데 한 몇 년 쌓이면 이제 큰일 납니다. 아파트는 누군가 관리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결 대표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혹시 동결 대표자로 나가신다고 하면 어떤 자격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면 일단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8세다 그러면 안 돼요. 18세는 안 됩니다. 19살 그러니까 민법상 성년자가 19살 기준이기 때문에 만으로 19살은 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형이든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관련해서 집행유예를 받거나 실형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거나 2년 동안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관리업체의 소속 임직원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겠죠. 내가 아파트 동대표인데 아파트 또 관리업체 소속 임직원이야. 그럼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근데 이제 이 사업자는 뭐냐면 주택관리업자 말고 그 주택 그 아파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비 용역 있잖아요. 경비 용역 사업. 그다음에 뭐 배관 공사 사업. 이거 이제 이런 용역과 공사 사업자 사업자로 지정된 자 소속 임원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르잖아요. 임직원 여기 임원 직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이 용역과 공사 사업자들의 직원이 아파트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자기가 동대표를 하고 어떻게 이제 하려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하죠. 그다음에 이제 3개월 관리비 3개월 연체하면 동대표 자격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돈을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돈을 안 내시면 안 되겠죠. 질문. 네. 이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이라는 게 관리사무소 직원인가요? 주택관리업체. 관리사무소 직원은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을 이제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은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가요. 계속 가는데 주택관리업체라고 각 아파트 들어가시면 주택관리업체가 다 특정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서 이제 관리소장을 이렇게 파견 보내는 형태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제 주택관리업체의 임직원이면 이제 거기 이사나 직원들 다 안 된다는 거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리사무소 직원은 동대표가 당연히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동대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용자거든요.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가 고용자고, 근데 관리사무소 직원은 피고용자잖아요. 근데 피고용자가 동대표였나? 그것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해도 되냐? 약간 이제 그런 질문하고 실거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질문하고 맞물리는 거잖아요.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해도 되느냐? 고민스럽긴 한데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동대표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한다? 물론 이제 그 아파트에서 양해해주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건 하나의 이슈네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바로바로 질문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름 좀 재밌는 이슈라 한번 문제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A가 아파트 입주민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개별 난방에서 지역 난방으로 한다고 하면서 2008년 6월달에 아파트 입주민 80%의 동의를 얻어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합 건물에서 공용부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그 집합건물법에 준해서 80% 동의를 얻어서 공사를 진행한 거죠. 공사대금 47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2008년 12월에 면적 비율에 비례해서 공사대금을 분담하기로 결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의 입주민들한테 210만 원씩 청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210만 원씩 청구했다는 거는 47 나누기 210만 원이니까 그렇게 하면 몇 세대인지 나오겠죠. 그랬더니 입주민 B씨가 하는 얘기가 A 입주자의 대표의 당신은 아파트 관리단이 아니야. 당신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준해서 아파트 관리만 하는 기관이지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이 아니야. 라고 이제 굉장히 법률적으로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한 거죠. 이제 법률적으로 항변이라고 하는데 A는 청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 이제 항변을 하고, 그러니까 A가 그러면 그 말이 되냐? 이게 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80% 동의까지 얻어서 똑같이 나누기로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입주민 B씨를 상대로 그 공사비 미납 분담금 2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
그거를 이해를 해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A는 아파트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부분 변경공사 그 난방공사가 공용부분이잖아요. 공용부분 변경공사에 대한 분담금을 부분 소유자 B에게 청구할 수 없다. 2번 A가 아파트 관리단으로부터 B에 대한 분담금 채권을 양수하지 아니한 이상 그러니까 아파트도 집합건물법상으로는 관념적으로 관리단이라는 개념을 있다고 상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단이 분담금 채권을 가지고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단은 엄밀하게는 법률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입주민 B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양도받지 아니한 이상 분담금을 부분 소유자 B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3번은 집합건물법상 80%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A는 아파트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임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A는 부분 소유자 B를 상대로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분담금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번, 2번은 다 청구할 수 없는데 이제 이유가 다른 거고 3번은 80%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데 어떤 추일까요? 찍어보시죠. 2번일 것. 2번 쭉 찍어보시죠. 뒤에부터 3번. 3번. 찍으세요. 찍어야 재밌어요. 3번? 저기 2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거 모를 수밖에 없는데요.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3번입니다. 3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관리단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설명을 드렸는데 2017년 대법원에서 파기 판송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1심과 2심은 입주자 대표회는 아파트 관리단이 아니다. 엄밀하게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고 이건 공동주택관리법상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분담금 청구를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어요. 근데 대법원에 뒤집은 거예요. 이게 내용이. 이에 따르면은 이제 여기 오렌지색만 한번 보시면 80% 동의를 얻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회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서 분담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왠지 나랑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대법원 2017년 판결에 의해서 사실상 지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에서 공용 부분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만 80% 동의만 얻으면. 그래서 굉장히 권한이 커졌다. 지금 네. 79%는 안 돼요. 80%가 80%. 서명결이 포함한 80% 5분의 4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5분의 4 동의만 얻으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나름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기준은 5분의 4예요. 원래는 과반수. 관리에 따른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예요. 동대표 과반수. 아니면 이제 뭐 이 텃밭을 A라는 아파트 A라는 텃밭이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사용할까요? 그냥 공용 부분이니까 그냥 아무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뭔가 이 A라는 분이 굉장히 이 텃밭에 대한 애정이 있고 보니까 이분이 뭔가 이 텃밭을 잘 가꾸는 기술이 있어요. 이분이 가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제 이 텃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처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파트 입주민의 과반수. 근데 아파트 입주민도 맨날 투표할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입주자 대표회의 대의기관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이런 배관공사 같은 경우는 당장에 아파트 입주민들 내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당장 사는데 나의 난방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관리의 영역을 떠난 이제 변경의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공용 부분 관리면 과반수, 근데 공용 부분 변경이면 8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입주자 대표 회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에서 이제 동대표를 선수로 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수로 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세력을 규합하냐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다음에 자기들 세력이 아니면 아예 후보를 못 나오게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이하죠. 아무튼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들어가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파만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아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냥 확 제거해버려요. 당신은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게 중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동별 대표자, 그리고 이제 동별 대표자 중에
회장, 이사, 감사를 뽑는데 이분들을 선출 또는 해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성하고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명은 위촉 가능합니다. 라고 법률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대표 아파트 동대표 가능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항상 드리죠. 500세대 모이면 시군구 지방 그 국회의원 선거구 관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선거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걸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려면 피곤하거든요. 힘들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1명 위촉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바쁘다고 안 온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또 그러니까 실제 공무원분들, 선거관리위원회 분들한테 좀 문의를 해봤어요. 아니 공동주택관리법에 위촉 가능하다고 되는데 왜 안 나가시냐?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선거도 되게 나름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의미가 있다. 라고 저희가 물어봤죠. 그때 이제 그분 하신 얘기가 맨날 가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공무원 내가 공무원인 이상 어떻게 뭐 편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안 나가게 된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능력이 있으시면 이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근데 공무원들 모셔놓고 막 안에서 싸우고 있으면 공무원들 도망갑니다.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없어요. 500세대 미만.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500세대 이상만.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제 이분이 가장 큰 권한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동대표 후보자 동의서 첨부의 경찰서장에 후보자 범죄 경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범죄 경력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아무나 확인 못하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장은 회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동대표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적과는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동대표 선거의 무표 5기네요. 무효 확인. 동대표 선거의 그 성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재밌는 사례를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보시죠. 선거관리위원회가 101동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한 A와 B가 너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했어야 하는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했어 라고 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후보자 등록 무효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 등록 무효결정을 했다는 건 뭐냐면 경기에도 못 뛰어보고 선수의 자격을 박탈시켜버리는 거죠. 뭔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선수 자격 박탈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D와 E는 110동의 선거에서 110동의 동대표로 술 마셨다가 낙선한 D와 E가 아니 입주자 대표회가 정당한 등록 무효 사유도 없이 101동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A와 B를 배제한 채 선거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다 라고 주장하면서 동대표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101동 선거에 대해서 110동 입주민이 이상하죠? 좀 이상해요. 전체적인 느낌은. 이 사안 1번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이제 사전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이상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제 원고 패소 판결되는 거죠. 2번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건 맞지만 그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대표 결격 사유 아까 동대표 결격 사유 몇 개 봤죠? 뭐 관리비 안 내신 분, 뭐 전과 있는 분, 뭐 미성년자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입주자 대표회에서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니까 위법하다는 거는 110동 입주민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101동 선거가 무효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3번 A와 B에 대한 101동 선거 후보자인 A와 B에 대한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에 대해서 110동의 입주민 D와 E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재판을 통해서 판단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안 한다는 표현이 보통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는 소각화 판결이에요. 각하라는 게 아예 재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재판할 이유가 없어. 재판 대상이 안 돼. 이제 이런 거거든요. 1번, 2번, 3번 중에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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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번? 어렵죠? 변호사들도 어려워요. 변호사들도 어려워요. 뭐 같으세요? 결론이?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년 판결이었는데 이 판결이 정말 솔로몬의 판결 같은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동대표 선거 무효확인인데 결론은 무효 확인을 받은 거예요. 2번 아까
원고들은 110동의 입주민들은 101동의 대표자에 대해 선거권이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낙선돼서 동대표도 아니야. 당신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구성원도 아니야.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의 자치관리 기구로서 그 의사결정은 110동의 입주민들한테도 권리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101동의 동대표를 어떻게 뽑는지는 110동한테도 미치게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그래서 동별 대표자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권리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라고 해서 110동의 입주민들에게도 이 101동의 선거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거는 재판하겠다. 재판할 실익이 없는 건 아니야. 재판을 하겠다. 그에 대한 결론은 아파트 그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그 이제 하부 조직이라고 생각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피고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뭐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무효라고 한 거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없는 내용 가지고 그 101동에서 A와 B를 배제한 선거는 무효다. 피의 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해서 아예 선수 자격을 박탈하면 안 된다. 이게 어디랑 똑같은지 아세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국회의원 선거랑 똑같아요. 국회의원 선거도 함부로 자격 박탈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사전 선거 운동 하셨다고 해서 그분들이 선수 자격 박탈을 되지 않아요. 근데 사전 선거 운동 했다고 해서 나중에 만약 당선되면 나중에 그 당선 무효하게 파기에 나오죠.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도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여기 인천 서구에 사신다고 해서 저 서울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거 영향 안 받지는 않잖아요. 그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서구의 주민이 저기 서울 종로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뭔가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선거 운동은 가지고 선수 자격 박탈은 법령에 없는 사유다. 이제 그런 내용. 그러니까 피선거권은 참정권이잖아요. 이 참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걸 제한시키려면 엄청나게 조심해야 한다는. 그래서 이 판결 딱 선고되고 당사자들이 승복을 했어요. 항소를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기가 막힌,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가 막힌 판결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뭐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의 전문성 실현을 위한 관리주체.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와 책임이 있는 주체를 관리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관리법,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게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치의결기구는 입주자 대표회의고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는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주택관리업체가 되는 거고요. 주택관리업체가 그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관리사무소장을 파견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크게 아파트는 아파트 스스로 관리하는 자치관리 방식이 있고요. 아파트에 우리 머리 아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위탁관리할래 맡길래 주택관리업체한테 맡기는 위탁관리. 이때는 이제 주택관리업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그 관리비 내역서 보시면 주택관리업체 누구 나와요. 그때는 위탁관리. 근데 관리비 내역서를 봤는데 주택관리업체가 안 나오고 그냥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 둘밖에 없어. 그때는 이제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치관리는 최종 책임을 입주자 대표회장이 져야 하거든요. 머리가 되게 많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이 근처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임대사업자. 등록 민간 임대주택도 있고, 그리고 뭐 공공 임대주택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제 이거는 가끔 이제 그 동대표 분들이 갑질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나 노무관리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 갑질 방지 조항.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 간섭 배제 조항인데, 가끔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동대표 분들이 전문가는 주택관리사인데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관리사무소장한테 일을 이래다 저래다 아니면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 방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조항이 그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에서 국회에 입법 제안을 해가지고 들어간 조항입니다. 근데 관리사무소장은 아무래도 을일 수밖에 없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본인을 선택을 해줘야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을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장이 항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면 그 단체장이 그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단체장한테 이런 업무 지시가 타당한지에 대한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으면 이렇게도 피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크게 그 아파트 관리가 왜 필요한지 공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용 부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 자치결정기관인 입주자 대표회의, 전문적인 관리기관인 주택관리업체, 관리주체,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권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감독 권한은 맨 마지막 옥차 7번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동대표가 됐다 싶을 때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알고 계셔도 되고요. 크게 이제 공동주 아파트 관리 법령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파트 분쟁이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주로 보는 법들이 이제 이런 4가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법의 일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집합건물에서 하나 더 넘어서 이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적 성격을 갖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은 주택관리업체하고 용역업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리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국토교통부 0으로 만들어 놓은 지침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 규약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만든,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서 원래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 관리 규약 준칙이라고 모델을 보내주죠. 모델을 보내주면 거기서 조금씩 수정해서 살다 보면은 막 그 찬성반대 투표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관리 규약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치를 보는죠. 아파트 내에서는 그게 법인 거죠. 그러면 집합건물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반법이기 때문에 그 집합건물법 제2조의 2에 집합주택,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돼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무효고, 다른 기본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라고 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만 하는 건 아니고 집합건물법도 준수해야 한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공용부분 변경 시 구분소유자 및 전유면적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집회결의가 필요한데, 이게 사람들이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집회결의를 못하고 이제 서면이라는 게 문서 의결권을 서류로 받거든요. 그래서 5분의 4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집합건물법 이 조항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뭔가 배관공사처럼 공사 변경을 할 때는 80%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80% 이상 동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안 나와요. 이 집합건물법에서 일반법으로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80%의 동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은 보시는 것처럼 주택관리 빨간 글씨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용역 및 공사사업자 선정 당시의 전자입찰 방식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6월 25일 이전에는 없었고요. 2014년 6월 25일 이후에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여전히 지금 전자입찰 방식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자입찰 공고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업체를 끌어들일 수도 있고 배제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 보면 압니다. 그쪽 관련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입주민들은 왜 이거 갖고 싸우나 싶죠. 동대표회의에서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워요. 자기가 원하는 업체는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업체는 배제시키려면 그걸로 싸웁니다. 입찰 공고문, 그러니까 입찰 조건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런 거죠. 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무슨 공사를 3번 이상 한 업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업체에 들어올 수 있어. 근데 2번 이상 한 업체로 완화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지지하는 업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 이상으로 막 바꾸려는 이런 싸움이 많이 벌어집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 아파트 입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주민들이 정하는 자치구역. 그래서 아파트 내부에서는 이게 법이다라는 법령에 특별하게 유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관리규약 준칙이라는 걸 이렇게 뿌려줘요. 그 지방자치단체에 뿌려주면 아파트에서 각자 상황에 따라 필요한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특별한 게 법에는 없는 내용이 그 회장과 이사, 감사 등의 해임 사유 등이 규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내가 봤을 때 인천 서구가 그런데 신식 아파트에 그 주민 공동 시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많냐면 요즘은 신식 아파트에 그 피트니스 센터, 또 어때 아파트 또 수영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골프 연습장도 있고. 그러면 이거 그냥 관리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관리비가 필요한데 관리비만으로는 이제 적자 볼 것 같다. 그러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관리비에 보탬이 되니까. 근데 이런 것도 아파트 입주민에 따라 성격이 달라요. 아니 나는 우리 아파트 입주민만 쓰면 좋겠는데 이제 약간 폐쇄적인 거죠. 특히 저기 서울에 저기 강남 쪽 가면 자기들만 쓰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본인들의 의사니까. 근데 관리비에 도움이 되니까 좀 개방하자. 어차피 다 우리 학부모들이야. 다 알고 보면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들이니까 개방하자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거 되게 예민해요.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입주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또 한편은 아파트의 주차장 임대계약. 아파트 주차장이 되게 많이 남잖아요, 낮에는. 왜냐면 다들 출근하고 가니까. 근데 이제 옆에 뭐 학교가 있다든가 무슨 뭐 구청이 있다든가, 그러면 뭔가 학교에서 구청이 있어 뭐 행사 있을 때, 그럴 때 낮에 되게 많은 그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임대해서 임대료는 못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특이한 게 임대료를 왜 못 받게 돼 있냐면 아파트 입주 대표가 비영리 기관이라서 임대료를 못 받게 돼 있는데, 대신 이제 다른 조건으로 퉁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대신에 나중에 우리가 구청이나 뭐 학교에 대강당을 좀 우리가 행사를 쓰게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입주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보니까 목차가 5번, 13번, 27번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좀 특별한 내용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아파트 동대표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원 받으세요. 그 동대표 수당 10만 원 받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내가 사는데 머리도 아픈데 내가 한 달에 10만 원 받고 이거를 하냐. 그래서 이제 저는 동대표 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대부분 또 무심하시죠. 그러다가 아파트 뭐 사고가 터지면 이제 또 그때부터 막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기 좋은 아파트는 이제 크게 제가 이제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갈등 없는 투명한 아파트.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관리가 투명하게 집행이 되면 사람들이 의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터지는 아파트가 그런 데가 있죠. 못 믿는 거죠. 입주자 대표를 못 믿고 관리도 뭔가 투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설 관리. 아파트가 오래 살 수 있어요. 한 20년 만에 막 무너지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년 만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자 보수를 해줘야 돼요. 개념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럼 장기 수선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 수선을 해줘야 하는 거고, 안전 관리. 특히 우리 어머님들, 우리 여성분들이 항상 중시하는 안전 관리는 또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이 아파트 내에서는 경찰이에요.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어쩌지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10세대 중에 6세대는 이제 아파트를 살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핵개인 시대라고 해서 아파트 관리 무심하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예요. 단기적으로는 사기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와 관련해서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는 게 층간 소음 문제, 그리고 층간 흡연 문제, 이제 간접 흡연이라고 법령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반려견 문제. 요즘 진짜 반려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3가지 문제가 주로 터지는데, 저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운영 관리까지 하고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네요. 딱 2시간짜리인데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아파트 그 관리를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 운영을 잘 해야 아파트 관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 공무원분들의 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과 공무원들에 대한 걸 잘 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관리비는 공용관리비하고 개별 사용료로 나뉩니다. 공용관리비는 아시겠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 뭐 일상적인 수선 유지비, 복도에 창문 깨지면 창문 교체하잖아요. 그건 수신 유지비.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매달 관리비 내역 받아보시죠. 그리고 개별 사용료는 각자 집에서 사용하는 금액, 입주자 및 사용자는 이제 임차인, 세입자가 사용하는 사용료를 대신 납부해주죠. 관리비에서 받아서. 그래서 개별 전기료, 개별 수도료, 가스공사 이것도 승강 아무튼 좀 오기가 있습니다. 이게 좀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 아무튼 이거 아마 승강기 사용료 같아요. 승강기 사용료 아닌데 아무튼 무슨 사용료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물 오물 버릴 때 그런 뭐 수수료 같은 거는 개별 사용료로 부담해야 한다. 지금 네. 그 공용 관리 비와 개별 사용료에 제가 좀 상식인데 잘 몰라서 왜 저 위에는 관리 비고 아래는 사용 비가 아니고 사용료인가요?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언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건 없는데 비용은 서로가 지출되는 비용을 나눠 갖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전기료, 수도료, 요금이잖아요. 각자 사용하는 거에 대한 요금. 그러니까 관리 비용과 각자 사용에 대한 요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기료, 수도료 이거에 대한 요금이기 때문에 개별 사용료로 구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관리 비용은 이게 특정한 비용은 아니고 다 모든 비용을 모아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으로 구분하지 않았을까? 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관리비가 있고 두 번째 관리비에 이 관리비 내역을 잘 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이 뭐냐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한 3, 40년마다 재건축을 하죠. 재건축을 하는데 문제는 그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 좀 막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약간 이렇게 실명을 대면 어려운 점에서 아무튼 저기 어디 신도시에 옛날에 바다모래 놔가지고 지었던 건물이 아파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30년 되면 재건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서울의 저기 어디 같은 경우는 그때 모 대통령이 아파트에 뭔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시범 아파트라고 단단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50년에 지었는데도 지금 엄청 탄탄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어떻게 지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탄탄하게 지은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선을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10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 여행을 많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에는 뭐 몇백 년 된 건물들이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오히려 임대료가 높은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제가 말씀드린 저기 바닷모래 갖다 지은 아파트 이런 데는 장기적으로 단단하게 수선한 수익이 될까요? 안 돼요. 이런 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성격은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잘 지은 아파트를 장기적인 계획을, 장기적인 수선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는 금액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상적으로 사용을 못해요. 한 5년, 10년, 15년, 20년마다 사용합니다. 장기의 기준은 몇 년? 장기는 이제 5년 이상. 5년. 조금 이따 나옵니다. 5년 이상. 그래가지고 그러면 5년 동안 하면 그때 돈이 쌓이잖아요. 막 각 아파트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마 했던 아파트는 뭐 180억이 아니 150억이 쌓였어요. 배관공사 4,000세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사를 따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공사를 따내면 리베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대표들 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막상 이 공사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린 이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 저희가 한 달마다 정산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관리비고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한 5년, 10년, 15년 계속 쌓이는 특히 배관공사 같은 경우는 한 15년, 20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세대마다 한 100억씩 쌓여요. 그럼 이거 관리를 잘 못하면 관리를 잘 못해. 그럼 배관공사 잘 될까요? 그럼 잘 안 되지. 그러면 그 아파트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자본 투자라고 해야죠. 그만큼 잘 되면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파트 어느 아파트 보면 이제 그런 내용 있죠.
배관공사 뭐 시행 뭐 이런 거 붙이잖아요. 우리나라 배관공사 시행해서 논문 안 나와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은 일상적인 관리비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관리사무소장 직임만 하면 관리사무소 혼자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장이 같이 복수로 등록이 가능하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사건에서는 관리사무소장님이 입주자 대표회장 인감을 도용해가지고 그냥 돈을 빼먹으신 사안이 있었어요. 이 복수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안 해도 되면 위험한 거죠. 왜냐면 혼자 찍어서 가져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1억 정도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한 10억 정도 이제 누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복수 등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저의 의견은 저는 횡령 사건을 봤기 때문에 이걸 아파트 쪽에서 맡기면 안 된다. 이거를 차라리 이렇게 각 지방자치장 어떤 공적 기관에서 왜냐면 금액이 엄청 커요. 세대가 많을수록 그런 데서 관리한다고 저는 국회에서 가서도 주장하는데 아직 뭐 별로 시야를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돈 횡령 사건이 나면 다시 이슈가 되겠죠. 저는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전에 그 질문 주신 장기수선계 기준 여기 건물 외부에 뭐 10년, 건물 내부 천장에 뭐 5년, 그다음에 뭐 전기소와 승강기는 10년, 부분수선 10년, 전면교체 30년, 급수, 배관 펌프 10년, 난방 보일러 15년, 어린이 놀이시설 부분수리 5년, 전면교체 15년.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한 15년 지나면 교체를 해요. 근데 제가 보면 항상 교체가 처음 놀이시설이 더 좋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처음 놀이시설이 더 좋고 교체하면 왜 교체했지? 저도 이제 항상 애를 키웠으니까 항상 놀이터에 있었거든요. 이걸 왜 교체했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장기수선 계획은 5년에서 30년까지 이렇게 적립을 한다. 그래서 이제 한 세대가 하루에 한 달에 한 10,000원씩 정도 내시는 것 같아요. 사실 더 적립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모으죠. 근데 10,000원씩 내면 1000세대면 1000만 원이잖아요. 3만 원인데 1년이면 1억이 쳐지잖아요. 10년이면 10억이에요. 그런 식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이제 12억 되면 그때부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해요.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일상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서 한참 이 관리비는 쌈짓돈인가 이제 그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 경쯤에. 그래서 이제 관리비 구성 내역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공용관리비가 44고 개별 그 전용 부분에 사용하는 게 56이고 공용관리비는 뭐 일반관리비는 관리사무소 운영비용이죠. 그리고 경비청소가 45%가 많다. 또 개별 사용료는 각 집에서 쓰는 게 전기세가 가장 많더라. 급탕 난방비가 25고 수도가 11이고 전기세도 지금 엄청 이슈죠. 계속 지금 한국전력이 큰 적자가 났다고 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우성 하시는 많은 포인트 생각보다 되게 또 예민하세요. 아파트 관리비 특히 올 여름에 좀 전기세 이렇게 폭탄 맞으신 분들 계실 텐데 저희 집 작년보다 10만 원 더 나왔어요. 올 여름 좀 더웠잖아요. 10만 원 더 나오더라고요. 막 썼더니 잠은 자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고민을 했어. 2014년도에 한참 관리비 비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거 만들 때 제가 좀 관여를 했죠. 그래서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돈은 투명하게 공개하면 돼요. 근데 꼭 그걸 투명하게 공개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이제 법으로 만든 거죠. 그거를 이제 하려면 입주자 대표 의결을 거쳐야 하거든. 법이 없으면 공개하냐 마냐에 대해서 왜 공개하냐 피곤하게 입주민들 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냐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법률을 만들었어요. 공개를 해라. 인터넷 홈페이지. 그랬더니 모 아파트에서 자기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대. 그래가지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뭐 유사한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해라. 그다음에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군데는 공개해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랬더니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동별 게시판이 있는데 동별 게시판에도 가장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비는 비용이잖아요. 나가는 비용. 근데 아파트를 하다 보면 수입이 있어요. 수입. 그걸 이제 잡다한 수입이라고 해서 잡수입이라는데
복리시설의 이용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공동시설, 수용자 있는데 외국 사람도 받아. 그러면 이제 이용료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재활용, 재활용 그 수거할 때 그때도 얼마 받아요. 재활용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받고, 그래서 이것도 다 공개해라. 그래서 관리비 내역서를 보시면 각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들어와서 보시면 잡수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 잡수입이 없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없는 아파트 있더라고. 있어야 돼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게시판에 광고물도 가끔 들어와요. 인근 학원 같은 거, 뭐 방충망 어떻게 설치하겠다. 광고비가 한 뭐 2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잡수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내역은 무조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든 수입이든. 그다음에 계약서. 저희가 2013년도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서울시청 쪽과 협업을 해서 현장 조사를 들어갔는데 계약서를 내놓으라는데 계약서를 안 줘. 관리사무소. 뭐 계약서를 안 주니까 뭐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또 법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필요하다. 계약서 공개하고. 그러니까 입주민한테 공개하라는 거죠. 단지 홈페이지 없으면 또 관리사무소 게시판 어디에든 넣어야 한다는 거. 계약서. 이게 당시에 2013년도에 한참 관리비 이슈가 생기면서 새로 들어간 규정입니다. 관리비 정보 공개. 그러니까 부패는 투명하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투명하지 않으면 부패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중요한 판례죠. 또 많은 분들이 경매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건데 아파트 전 입주자가, 아파트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했어요. 근데 아파트 관리 규약에 그 관리비가 특별승계인이라고 그 소유자 그 아파트를 다른 경매 절차에서 인수한 분, 낙찰받은 분한테 승계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근데 이제 집합건물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그려. 그러니까 공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낼 의무가 있고 누군가는 거둘 의무가 있죠.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는 거둘 채권이 있는 거죠. 권리가 있으니까. 채권이라는 거를 용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채권은 뭔가 받아낼 권리, 뭔가 요구할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반대 의무는 채무라고 하죠. 채권과 채무. 그래서 이거는 공유자가 구분 소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특별생계인에도 행사할 수 있다. 공용 부분에 대한 비용 채권은 그렇다는 규정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A라는 소유자가 이 관리비를 안 내고 그냥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겨졌고 B라는 소유자가 그거를 승계를 그걸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관리비가 한 500만 원 연체됐어. 그러니까 B라는 소유자는 아니 그걸 A한테 받지 왜 나한테 받냐? 그걸 내가 연체한 것도 아닌데 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입주 대표회의가 B라는 소유자한테 청구한 거예요. 연체 관리비 다 내놔라. 문제 모르겠는데 답 보기 전에 뭘까요? 정답은 생각을 해보셔야 이게 좀 훈련이 돼요. 정답은 뭘까요? 그 B라는 소유자가 연체 관리비를 다 부담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 부담하지 않아도 될까요? 다시 말씀 막 찍으세요. 알았으면 알고 했으면 내야 되고 모르고 했으면 안 되고. 오케이. 그것도 괜찮은 저는 논리. 내야 될 것 같아요. 내야 한다. 부담해야 한다. 예.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은 논리. 정답은 좀 다릅니다. 정답은 좀 전에 집합건물법에 보면 공용 부분에 대한 채권은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들 간에 서로 채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공용 부분에 대한 채권은 특별생계인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입장은 아파트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 연체 관리비 중에 공용 부분에 대한 거는 내야 한다. 그래서 좀 전에 그 관리비 내역 보시면 한 45%가 공용 관리비고 55%가 개별 사용료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정컨대 500만 원의 연체가 됐다면 500만 원에 45%면 뭐죠? 225만 원. 225만 원은 내라는 거죠. 그리고 275만 원은 그거는 뭐 개별 사용료니까 그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A한테 청구해. B는 공용 관리비만 승계하는 거. 그렇게. 그렇지. 이것도 여러 번 묻습니다, 진짜. 아니 이걸 내가 승계해야 돼 이제 꼭. 이거 내가 연체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승계해? 법이 그래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다만 공용 관리비만 승계하시면 돼요.
개별 사용료는 전 소유자가 부담하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45% 부담하시면 맞을 거예요. 나머지 저희가 말씀드리죠. 근데 이거 이제 다수 의견에서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거든요. 전원합의체 판결이 뭐냐면 대법관들이 14분인데 14분 사이에서 막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수 의견으로 저도 갈리거든요. 그 과반수 이상 결정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의견이 갈리면. 다수 의견은 그렇게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다. 결론은 그러니까 공용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건 맞지만 별개 의견은 전혀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특별승계를 승계한다라는 취지는 뭐냐면 개별 사용료도 부담하는 게 맞다. 비가 그런 취지. 그러니까 반대 의견은 아니다. 미납관리비는 이 관리단이라고 지금 이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인데 입주자 대표회의 재산으로 변제 불능한 결과가 이야기할 때 돼서야 각 부분 소유자한테 분할해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한테 물을 수 없다. 새로 승계한 사람한테 이런 취지입니다. 참 이게 재밌죠. 어디는 하나는 공용관리비만 부담해야 한다. 어디는 개별 사용료까지 모두 승계되어야 한다. 어디는 공용관리비하고 개별 사용료 모두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입주자 대표회의 할 때 되게 많이 싸우세요. 내 입장을 다르다. 근데 회의체 기관이라는 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회의체 기관을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의견이 같으면 회의체 기관을 뭐하러 만들어 놓겠어요. 의견이 다르니까 회의체 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이제 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위한 이제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관들도 이렇게 싸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동대표 교육할 때 드리는 말씀이 의견이 다르다고 싸우지 마라. 대법관들도 이렇게 싸우는데 다른 게 정상이다. 그 대신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과반수 의견을 거치면 그거에 승복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시간으로 시설 관리 할게요. 요즘은 특히 뭐 또 사람에 따라서는 자산 관리라고도 하더라고요. 아파트 자산 관리. 이게 이제 아파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인데 뭐 시설 관리, 자산 관리 무슨 관리든 아무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크게 시설 관리는 장기 수선 계획하고 하자 담보 책임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럼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장기 수선 계획은 장기적인 수선 계획이고 하자 담보 책임은 뭔가 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잘못 져졌을 때 이에 대한 담보 책임을 추궁하는 건데 그 장기 수선 계획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수선 계획. 아까 보면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파트가 잘 지어졌다는 전제하에 장기 수선을 가는 거고요. 하자 담보 책임은 아파트가 원래 잘 지어졌어야 했는데 잘 안 지어졌다. 특히 이제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 수산 아파트 같은 이슈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해서 수산 아파트에 대해서 하자 보수 이행을 하는 거죠. 충분한 철근을 넣어서 공사를 해라. 그리고 이 공사 못하겠거든 손해배상하라. 라는 게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수선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는 하자 담보 책임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파트가 신축 건물인데 한 5년 이내 건물이다. 그럼 이제 5년 이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하자 담보 소송을 그러니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인데 이제 주택건설 사업 주체라고 하면 그 분양한 회사 각 아파트별로 이제 분양한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가 책임자가 되는 거고요.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집 내부 전적으로 내가 소유하는 부분,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은 함께 사용하는 부분. 이다 보니까 공유 부분이 되겠죠. 공용은 함께 사용, 공유는 함께 소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은 이제 입주자한테 넘겨진 날로부터 그리고 공용 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 검사일이라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아파트는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 검사를 해줘요. 사용 검사 필증을 내줍니다.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력 구조부별로 이게 이제 말들이 어려운데 내력 구조부라는 게 뭐냐면 힘을 견디는 게 기둥이잖아요. 기둥. 그래서 기둥 같은 데는 시설 공사별로 뭐 배관이 될 수도 있고 전기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인터넷 뭐 그런 데가 될 수도 있는데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는 책임 기간 동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안전, 기능, 미관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는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특히 이제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5년 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5년이 지나면 가끔씩 이게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5년 내에 청구하시는 게 맞다. 그래야 이 아파트가 원래는 이렇게 딱 잘 지어졌었는데 뭐 하다 보면 뭐든 조금씩 하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00%로 지어졌었는데 한 95%는 잘 지어졌는데 5%는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5%를 메꿔야 하는 거죠. 그게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5%를 메꾸고 다시 100%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이제 세월에 따라서도 노후가 될 수 있는 이제 이거를 고치는 부분이 장기수선 계획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의 범위는 그렇고 이제 힘을 견디는 그 건축물을 뭔가 뿌리화하고 이게 줄기가 되는 힘을 견디는 부분은 기둥, 바닥, 보는 이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걸 보라고 그러는데 뭐 지붕틀, 주, 계단 같은 이런 거는 최소 10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기둥이나 바닥 같은 거 무너지면 10년 동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아파트의 뼈대라고 볼 수 있겠죠. 뼈대에 문제가 있으면 10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뼈대가 아닌 부분, 이제 각 시설별로는 미장 공사는 이제 마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닥 이렇게 마감하는 그거는 이제 2년간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고. 타일 공사는 각자 화장실 많이 가시면 타일 엄청 많잖아요. 또 타일에 예민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뭐 타일 공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도 2년 내에 그러니까 입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뭔가 벽체, 천장, 바닥에 단열 공사가 안 됐다 이건 3년 그리고 방수 공사 뭔가 물이 샌다 이건 5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1번, 14번, 15번까지 있잖아요. 그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15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특히 이제 물이 샌다거나 아파트가 기운다거나 이제 이러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야겠죠. 아니면 신축 아파트인데 농물이 나온다. 그럼 이제 배관공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하자담보 책임 많이 묻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하자 소송은. 그래서 이제 한 5년 딱 신축 입주한 지 5년까지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일은 이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 확실히 묻는 거예요. 이거는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보증공사에서 보증도 해줘요. 확실히 하자만 분명하게 체크할 수 있으면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담보 책임이 뭐냐? 하자담보라는 게 뭐냐면 하자를 보장할 수 있는 책임인데 그게 이제 하자 보수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이 공사업체 못 믿겠어. 그러면 그냥 우리가 공사할 테니까 손해배상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한 번 질문 주셨는데 그럼 우리 아파트 내부에 물 샌다. 이건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거를 개인이 보통 안 해요. 보통 안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소송할 때 그 전유 부분은 그 아파트 내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 채권을 갖거든요. 그걸 아파트에 양도를 해줍니다. 나 대신 소송해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 소송할 때 원래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채권을 가지고 전유 부분에 그러니까 전용 부분 내 집 안 채권에 대해서는 그 집에 사시는 분이 채권을 갖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구분 소유자는 자기 뭐 그래봤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받을 건데 변호사 비용 막 300에서 500 해서 하면 이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양도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양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률적으로. 근데 특이하게 아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소송한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장기수선 계획은 잘 지어졌다는 전제하에 그 입주 후에 장기적인 수사 계획이고 하자담보 책임은 입주 전에 잘못 지어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추진하는 거고 그 밖에 이제 아파트가 높이 있잖아요. 높이 있다 보니까 뭐 무너질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가끔 뭐 무너지는 경우 있어요. 무너지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그 요즘은 많이 없는데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부에 그 에어컨 실외기 있죠. 실외기를 그 난간에다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외벽에 이렇게 이게 실외기 떨어져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사무소 다 체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관리사무소가 반년,
반년마다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국토교통부로까지 가면 뭐 의심스러운 자 있으면 그 사람도 뭐 확인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원래 경찰이 확인하게 돼 있는데 관리사무소에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관심 있는 거 아파트에 CCTV. 옛날 아파트는 없는데 요즘 아파트는 있어요. 그래서 저 CCTV가 있는데 저 CCTV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죠? 왠지 매번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 덕분에 내가 안전하긴 한데 사실 또 제가 나의 정보를 모두 다 수집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CCTV 개념 저기 CCTV Closed Circuit 텔레비전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이렇게 찍는 TV에서 방송을 하는 그 이제 오픈 TV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오픈회로 텔레비전에서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클로즈는 폐쇄이기 때문에 찍기만 할 뿐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CCTV인 거예요. 그래서 CCTV 관리 기준은 1, 2, 3, 4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 보시면 30일 이상 보관한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무슨 문제 있으면 30일 내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CCTV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 때나 보여달라고 하면 또 이상하게 악용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뭐 소송하다가 이상하게 악용되는 경우가 그 경우죠. 남편이 바람이 났어. 남편이 바람 나는데 그 아파트 여자애 같이 올라가는 장면을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CCTV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사무소 가서 그거를 공개해달라. 보자 그런 거야. 근데 관리사무소장이 보여줬네요. 그러면 그거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그게 왜 안 괜찮냐면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어요. 예전에 간통죄가 있어서 형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확보가 돼요. 수사기관에. 근데 지금 간통죄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은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사기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이 제 3장. 그러니까 이제 바람났다고 해서 그거는 민사적으로 각자 손해배상 청구할 문제지. 그것 때문에 증거 청구하는 거는 부당하다. 근데 증거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있나? 정부주체에게 범죄. 왜냐하면 그러니까 CCTV는 보안 및 방법 목적이에요. 바람 막을 목적은 아니야. 그러니까 보안 및 범죄를 예방할 목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함부로 열람 제공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열람 제공 가능한 게 정보 주체가 내가 찍혔는데 내 거 보여줘 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은 아니잖아. 바람은 그 아파트 입주민이 찍힌 거죠. 근데 바람은 이 남편의 부인이 아파트에 안 사는 남편의 부인이 열람하는 거니까 아닌 거고. 그다음에 내가 찍힌 사람이 나 동의해 보여주세요 이런 경우. 그다음에 뭔가 여기서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거나 이제 보여달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재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인데 바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그 관리사무소장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벌금 받았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받았어요. 그렇다는 거. 그리고 요즘 워낙 개인정보 관심 많으시니까 혹시 CCTV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워낙에 아파트에도 이제 CCTV가 많아서. 그다음에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아파트 3층 발코니 추락 사고에 대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나름 의미 있는 사건이어서 시 소유입니다. 소유자가 시입니다. 시 소유 아파트 3층에 B가 운영하는 아파트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임차인 A가 이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가 B와 함께 이삿짐을 옮기고 마무리 정리를 하던 B의 부인이 그 아파트 그 창문 거실 앞 창문 있고 창문 다음에 이 난간 있잖아요. 난간 뭔지 아시죠? 난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래 볼 수 있는 이거 넘어지면 나도 같이 떨어지는 난간. 그 난간을 잡고 정리하던 중에 추락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고 당시에 발코니 난간이 녹이 슬고 낡아서 발코니에서 거의 떨어지기 직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되면 이제 한 30년 이상 된 20년 이상 된 아파트였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삿짐 센터의 대표인 B가 부인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입주자 대표 A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아파트 소유자 C, 그다음에 임차인 A 등은 다 같이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라. 누가 이 아파트 발코니 난간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니까 1번 이제 1, 2, 3이 어떻게 보면 각자의 주장들과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발코니 난간은 공용 부분에 해당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당시 난간 상태에 비춰볼 때 난간에 대한 유지 보수를 계획할 책임이 있다. 원고 청구 인용.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2번 발코니 난간은 그 집 소유자가 책임져야 돼. 전유 부분에 해당되므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책임이 없다. 청구 기각. 3번 발코니 난간에 대한 관리는 그 아파트 소유자 C하고 임차인 A가 부담해야지. 그걸 왜 그와 무관한 입주자 대표회의 소를 제기하냐. 이거 재판 안 해. 각하. 뭘까요? 1번. 오, 보세요? 이거는 맞았습니다. 보통 발코니라고 그러면 우리 집 창문 앞에 있는 발코니 우리만 사실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걸 전용 부분으로 생각을 하세요. 전용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어떻게 설치하기 나름인데 여기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발코니면 이제 뭐 또 베란다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 발코니하고 발코니 창까지는 전용 부분이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난간은 원래 이렇게 외벽이 있던 부분을 바깥을 보기 위해서 창을 뚫어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난간은 공용 부분이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는 판결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공용 부분이니까 그 입주자 대표의 책임을 진 거는 보니까 다 오케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약간 전용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맨 처음 이 사건을 봤을 때.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파트 소유자가 책임을 졌을까요? 아파트 임차인이 책임을 졌을까요? 소유자.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임차인한테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임차인 A에게 50%.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와 A는 연대해서 아마 이 정도 사망 사건이면 한 3억에서 5억 정도 돼요. 연대해서 보상하라는 게. C는 소유자인데 직접 관리 안 했다. 그래서 C한테 책임을 변했어요. 매우 좀 이 부분은 좀 이례적이긴 하죠.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 난간을 수선 유지 보수하는 거는 입주자 대표에서 계속 해야 되고 공용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철망 같은 형태로 주로 많이 있을 텐데 아니, 철망 아니죠. 그러니까 강철. 그러니까 철망은 아니고 강철. 예. 미관상 그 유리 난간을 쓰는 아파트들이 좀 많이 생기고 그래요? 오. 예, 그걸 다 철거를 하고 그래요? 예, 그것도 처음 들었어요. 예. 그랬을 때 그 난간은 아무튼 그 난간을 어디서 소유를 정리하냐면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정리합니다. 왜냐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벽은 분명히 공용 부분이잖아요. 근데 난간은 예를 들어 우리 집은 강철로 안 하고 유리로 할 거야. 그래? 그러면 난간은 네가 책임져. 라고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셔야 합니다. 난간을 어디로 처리했는지. 그러니까 창까지는 다 전용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난간에 대한 논쟁은 돼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 집 난간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집 걸로 해줘. 라고 요구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개인이 임의로 바꾼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용 부분이라고 하면 아파트 난간을 공용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면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 그걸 임의로 바꿨을 때는 아파트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임의로 바꾼다는 거는 그건 네가 책임진다는 거고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네가 져야 돼. 규약에 이 문안 내용이 없으면 내가 바꾸고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이제 이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이게 전용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저는 맨 처음에 전용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외벽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공용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때 임차인한테 책임을 추궁했던 게 이사하면서 사고 난 거잖아. 소유자가 뭘 잘못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니 임차인이 난간이 떨어질 걸 어떻게 예상해요? 원래 그 소유자가 감당할 부분이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비판적이에요. 이거는 소유자가 책임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별로였으면 저는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판결이 확정돼가지고 확정된 사안입니다. 이게 불복이 되면 1심,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불복이 되면 결론이 바뀔 수 있는데 이건 확정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안도 있음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슷한 이슈가 발생해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임차인한테 책임을 추궁한 건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회에 비춰봤을 때 이사할 때 확인해봐야 돼. 난간 무너지면 내가 책임지라고 하니까 확인해봐야 돼요. 그런 거예요. 좀 이상해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또 지난번에는 여기 가서 주택임 대차 뭐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는 또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난간은 사실 주택 소유자가 관리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거꾸로 임차인이 다시 그 집주인한테 손해배상을 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별도의 이슈라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생활관리 아마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라고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아파트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였는데 이제 점점 아파트의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싸우잖아. 싸우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잘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이제 여기도 지금 관리사무소한테 지금 문제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건 관리사무소는 못해요. 입주자 대표들이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를 하실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주요 원칙이 뭐냐면 입주자들에게 행위 제한이 돼요. 내 단독주택이면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근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 계단 같은데 함부로 막 쓰레기 내놓고 하면 남한테 피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 제한을 합니다.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주체들이 관리사무소장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5호 보시면 주택 내부에 뭔가를 함부로 막 증설하는 경우 주택에 한 100톤짜리 뭘 증설하고 에어컨을 설치한다. 그러다가 아래층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함부로 주택 내부에 뭔가 설치할 때는 관리사무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다음에 2호 공용 부분 말씀드린 복도나 그런데 물건을 함부로 적재해가지고 타인의 통행 그리고 뭔가 사고 났을 때 피난 그리고 불 났을 때 소방을 방해하는 경우 이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물건을 적재하면 항상 관리사무소장이 철거하겠다고 정기적으로 뭔가 공지문이 나오죠. 그 공지문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철거를 애를 썼는데 이 사람이 적재해서 책임 네가 져. 이거 때문에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3호 아파트에 막 광고물 표지물이라고 막 부착해. 그럼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잡수입이라고 해서 광고물 부착하기 위해서는 그 광고비 받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것만 부착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허가 못 받으면 부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로서 민주주의를 또 방해하는 행위로 사용할 때 관리사무소는 자기에 반하는 뭔가 게시물이 있으면 막 뜯어내요. 자기 동의를 안 하면 붙었다. 근데 누가 관리사무소장 비판하는 거에 동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또 그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열심히 붙이라고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에 비판하는 거는 붙여라. 그게 무슨 뭐 관리사무소 동의를 얻는 행위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다음 4호 가축을 사용하거나 표현이 그렇습니다. 법률의 표현이 가축이면 이제 요즘은 반려견들 되게 많잖아요. 반려견, 반려묘 사용하거나 사육이라는 표현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다음에 또 방송 시험을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 막 노래방이야 이렇게 아파트가 노래방 같은 사용함으로써 공동 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그 뭐죠 자기 집을 여행하는 사람한테 내주는 경우 에어비앤비 아파트에 에어비앤비가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에어비앤비에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거기서 노는 거지. 어차피 이 사람들이 여기 하루나 일주일 있다가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이웃 사람들한테 민폐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주체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몰래 했다가 나중에 들키면 그때 많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5호 발코니 난간, 외벽, 돌출물 설치 여기에는 왜냐하면 떨어지면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떨어져서 아랫사람이 그 에어컨 실외기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이런 거 설치할 때 그 다음에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 이거는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매우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도 돼요. 아파트 입주민이야 나에 들어가도 돼 이거 안 돼요.
이거는 관리수당이 관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전기실 가서 막 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런 데는 못 들어간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사후예요. 가축을 사용하는데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요. 피해를 미치는 거에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피해를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요? 피해를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이거 항의하는. 그렇죠.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관리사무소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안 되겠는데요. 더 이상 키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뱀을 키워. 뭐 각자의 취향이 많으니까 뱀을 키울 수도 있고 곰을 키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반려견이나 특히 반려묘는 그런 경우 없는데 반려견이 있는데 이건 재판 사안. 사실관계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네요. A는 2002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 건물,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입주해서 2011년까지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B라는 사람이 2010년 5월에 체중 35kg짜리 엄청 큰 거죠. 골든 리트버 나는 귀여운데 등치 크고 충직한 개 한 마리와 함께 같은 층에 입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개를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A가 B를 상대로 강아지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법원에. 매우 이례적이죠. 근데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들여졌을까요? 기각됐을까요? 기각했어요. 이유는? 골든 리트리버가 그렇게 위험이 되는 강아지가. 우와.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요. 판결문에 여기 보면 그 말씀 1번부터 2번 쭉 보시면 골든 리트리버 종은 중량이 크긴 한데 충성심과 인내심이 강하고 유순해서 안내견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인근에 살았던 이웃들이 뭐 소음을 냈다라는 거를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A가 이 예방견 놔주신 거는 3, 4차례에 불과한데 이것만으로 A가 뭔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이 사건 강아지를 기르는 행위가 아파트의 질서 유지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게 입증이 어렵다.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라고 입증이 어렵다. 그래서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없지만 어떤 사안이 있냐면 또 기억 안 나는데 검정 사냥개 있어요. 그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검정 사냥개 있는데 도베르만 사건은 이제 SH공사 임대주택이었는데 어떤 분이 도베르만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못 살겠다. 막 너무 지저대고 또 인근 이웃집 강아지 또 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가 나섰겠죠. 이 강아지 내보내라. 안 된다. 이 강아지 나의 반려견이다. 평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지 아파트에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소송은 나갔어요. 근데 강아지 안 나갈 거면 당신도 나가라.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또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 강아지만 안 내보낼 거면 당신도 같이 나가라. 선택을 해라는 거죠. 알아서.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웃집 강아지도 물면 그건 이제 이웃한테 피해를 주잖아. 그런 경우는 나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반려견을 아예 키울 수 없다, 아예 키울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이웃한테 피해를 주면 못 키우고 피해를 안 주면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물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큰 강아지는 이 입막에 쓰이게끔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반려견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이 뭔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등 아니면 만약에 물렸다 이런 건 확실하고요. 그러면 이제 강아지 주인은 강아지 못 키운다 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 관련해서 엄청 많아요. 이 분쟁이 엄청 많아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 아파트 분쟁 강연할 때마다 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그렇다. 구조적으로 그렇다. 왜냐하면 2003년 이전에 각자 언제 지어졌는지 따지고 와서 2003년에 이어진 그때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아파트를 짓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냥 뭐 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2003년 4월 22일부터 한 10년간은 경량 충격읍, 중량 충격이라고 해가지고 소음 제한 기준을 뒀죠. 그리고 이제 2013년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층간 바닥 두께 제한도 뒀습니다. 이중으로.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층간 소음은 없어지고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더 아예 이제 뭐 기둥식으로 짓는 아파트도 생긴다고 하고, 그러니까 층간 이 벽을 안 만드는 거죠. 벽 때문에 소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2003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책이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도 자치적으로 해결하라. 자치조직 만들어라. 층간소음 해결 위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살면서 윗집이 나쁘네, 아랫집이 나쁘네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둘 다 안 나빠요. 건물이 나빠.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층간소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층간소음 방지 의무라고 2010년도에 법이 생겼습니다. 법이 생겼고 사항에 보시면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에 여기 조정 신청이 가능한데, 조정 신청이 가능하려면 내가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입증을 어떻게 해요? 내 휴대폰으로 녹음한다고 입증이 되나요? 안 되지. 그러면 여기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라고 여기 딱 클릭해 보시면 안 나오나? 나다. 이걸 좀 전에 그 딱 아래 걸 클릭하시면 이게 팝업창이 이렇게 떠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오고, 공동주택의 범위는 뭐 이렇게 나오고, 이거 뭐 경범죄도 될 수 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신청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시면 층간소음 상담 신청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10월 14일 오늘만 해도 지금 벌써 지금 10건에다가 10건 벌써 오늘 10건 들어왔네. 10월 13일 어제도 10건, 어제는 15건 이런 식으로 매일 들어옵니다. 매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가 그렇다. 이제 입주자 대표, 이제 동대표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서로 비난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막 이게 찾아간 거에 대해서 뭐라 하고, 그러면서 또 뭐 보복 소음 내고 이러면서 막 싸움이 커지거든요. 그러다 살인 사건도 나요. 그래서 진짜 층간소음 기준은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은 딱 떨어졌을 때, 꽝 떨어지면 소리 나겠죠? 쿵 떨어졌을 때. 공기 전달 소음은 막 노래 부르는 거죠. 저희 딸들 맨날 내리꼬 노래 부르는데 야간에 40dB 넘는다. 5분간 내리꼬 하는데 40dB 넘는다. 그러면 이제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는 거예요. 피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해야 돼요.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다음 최고 소음도는 이거 딱 떨어뜨렸는데 야간에 52dB를 넘는다. 그럼 이제 피해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층간 소음의 기준은 이렇다는 거. 근데 이제 막 한 30dB인데 할머님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아니면 또 뭐 심장병 같은 거 있는 분들도 못 주무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예민해요. 막 못 살겠다 그래요. 막상 재보면 30dB예요. 그러면 이제 애매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그 법이 만들어진 이제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2013년 설날에 아랫집에서 사시던 분이 윗집에 이제 부모님을 찾아온 두 분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두 분의 아들이 있으니까 또 자녀도 있었겠죠. 근데 있으니까 이제 또 설날이고 하니까 이제 막 친척들이 한 10분 막 됐을 거 아니야. 또 계속 막 오가고. 근데 또 아래층 사시는 분은 또 어찌 하다 또 그냥 계속 그냥 명절에 혼자 계시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감정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설날에 항의하러 올라가요. 아랫집에서 시끄러워 못 살겠다, 조용히 좀 하라. 근데 이제 명절에 가족들 다 모였는데 이러니까 이제 이 윗집 부모님이 감정이 상한 거죠. 그래서 막 또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랫집 사람이 다시 칼 들고 올라가서 이제 또 행패를 부려가지고 그 집 두 아들을 살인한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어요. 2013년도 설날 층간소음 살인 사건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그 뒤로 2013년 4월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몸으로는 안 하겠고 폭력으로는 안 하겠고 재판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윗층 주민이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가처분 합니다. 좀 이상하죠? 층간소음 피해자는 아래층 주민일 것 같은데 윗층 주민이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항의가 극심한 거죠. 항의가 극심하니까 가처분을 신청을 하면서 이렇게 10가지 신청을 해줘요.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게 임시 처분을 내려달라는 거거든요.
나 지금 너무 불안해. 뭔가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으니까 임시처분을 내려줘.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를 하는데 뭐 집에 들어오지 마라, 초인종 누르지 마라, 현관문 두드리지 마라, 전화 걸지 마라, 문자 메시지 보내지 마라, 큰 소리 지르지 마라, 천장 이렇게 두드리지 마라, 주변 사람들한테 나 욕하고 다니지 마라, 나 길 가는데 나한테 접근하지 마라, 그다음에 나한테 뭐 얘기 좀 하자고 강요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인용한 게 위에 3가지. 나머지는 기각. 나머지는 항의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의조. 근데 3가지 위에 3가지의 포인트가 뭐예요? 집으로 집으로 찾아오는 건 하지 마라. 왜냐면 당신들 상황 보니 집에 찾아오면 쌈나게 생겼다. 집으로 찾아오는 거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갖고 사실 이제 법원의 판단은 이건 이제 법은 아니고 그 사례마다 다 달라져요. 사례마다 다 달라지는데 법원이 이 사례를 보니 그때 이제 그해 설날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사례를 보니 너네들 그 만나면 싸우겠다. 아랫집 주민 집으로 찾아가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 초인종 누르거나 현관문 두드리지 마.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집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건 어때요? 그건 또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로서 할 수 있는 건 별별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직접적인 뭔가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얘기 하고 나니까 약간 좀 관련은 없는데 스토킹 사건이 그런 거 있어요. 가끔 막 이렇게 집안에 이러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참 사람 괴롭히는 방식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냥 골목에 이러고 있어요. 집인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사안이 이런 층간소음이 있을 때 많이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도 직접 찾아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윗집에 연락을 하죠. 아래층에 민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또 그때 아래층 할머니들 올라오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딱 듣고 안 되겠다. 애들 데리고 철수한 거죠. 더 이상 처갓집에서 육아를 못 하겠다. 철수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층간흡연, 간접흡연 똑같아요.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이나 예를 들어 이제 베란다에나 발코니에서 이렇게 담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비추고. 그다음에 이거 안 되면 이제 화장실에서 이러고 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화장실도 배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옆집으로 다 넘어가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관리사무소에서 조사권이 있고 입주민은 협조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 방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담배 피우면 요즘 욕 먹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면 위자료 청구 지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2015년도 국토부로부터 아까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 이게 만들어지고 한 3, 4년 뒤에 이게 반영이 되니까 한 2020년 이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대내 배기구에서 연기가 나갈 때 지금은 화장실끼리 연결이 돼 있어요. 최소한 2015년 전까지는 화장실끼리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은 나가면 못 들어오게끔 다른 집으로 못 들어가게끔 역류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이제 집에서 담배 피워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규정은 생겼다. 배기구 실내 역류 방지 시설 설치 규정이 생겨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변호사님 그러면은 흡연이 여러 번 간접흡연을 했을 경우에 관리사무소에다 요청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개입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조사해요. 진짜 들어오는지 맞네? 누가 그럼 이제 폈는지 누가 폈는지 어떻게 옆집 가서 조사권이 있다니까. 아니면 잠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 예, 조사권이 있어. 모르면 이제 옆집 가는 거죠. 담배 냄새가 나는지. 날때 쳐들어가는. 그렇지. 조사권이 있어. 본인이 쳐들어가면 안 돼. 본인은 조사권이 없잖아. 여기 이제 관리 주체잖아요. 관리사무소한테 조사권이 있는 거예요. 공용 공간 같이 쓰는 베란다. 공용공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고민인데 그런 부분은 보통 입주대표에서 결의를 하죠. 결의를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대세가 그렇잖아요. 지금 뭐 다 지하철역 인근이나 뭐 어디 빌딩역 인근이나 다 흡연 공간을 만들어 놓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런 대세 없으면 그냥 이렇게 담배 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 느낌은 점점점 이렇게 규제 지역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용 부분은.
그거는 결국 이제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할 부분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아예 못 피게. 이제 이러면 문제가 돼요. 이러면 문제가 돼요. 술도 예전에 그 1900년대 초반에 그 금주를 시행한 적이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래 알아서 만들어 먹다가 이상한 또 사고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욕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조금씩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보다는 그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활 관리에서 주로 문제되는 이제 층간 소음, 그다음에 층견 분쟁, 우리 강아지 분쟁, 반려견 분쟁, 그다음에 간접 흡연, 층간 흡연에 대해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말씀을 드릴 게 생활 관리보다는 약간 일반적인 문제인데 가끔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파트 동대표 A가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정의감이 넘치는 거죠. 증거는 없지만 난 100% 확실해요. 그러니까 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대표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 저 사람 10억, 1억 아니에요. 한 1억 받았다고 그래요. 폭로를 할 예정이야. 이는 진실한 행위로서 공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꼭 정의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 이게 이런 거죠. 우리나라 형법상 공연이라는 거 하면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연이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불특정 다수 앞에서 사실을 적시. 불특정 다수 앞에서 너 전과자야. 이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요. 그 사람이 전과를 가진 건 사실이지만 불특정 다수 앞에서 그거를 고지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기준이 몇 명이에요? 2명 이상. 한 명이면 다수가 아니잖아. 2명 이상. 잘 모르는 사람, 두 사람 누구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던지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요. 처벌받는데 예외적으로 진실한 행위인데 이게 공익에 관한 거야. 그럴 때는 이제 처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공익 신고 아니면 내부 고발자 해가지고 가끔 이제 기자회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또 국가를 살리는 거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이 지금 저기다 폭탄을 숨겨놨어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사안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을 것이냐 어때요? 증거가 없어서. 맞아요. 증거가 없어서. 저는 이제 어쩌지 변호사를 하다 보면 가해자 얘기도 듣기도 하고 피해자 얘기도 듣기도 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막 이쪽 저쪽에서 다 찾아와요. 자기가 해달라고. 근데 이제 어쩌다가 양쪽 얘기를 듣게 됐어. 아파트 사안에서. 근데 보니까 이쪽 돈 받은 쪽에서도 보니까 받았어. 근데 이쪽에서 터뜨렸어요. 이 터뜨린 쪽에서 받았다고. 근데 이 사람 증거가 없어. 벌금을 처벌 받았잖아요. 그럼 저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못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증거 없는데 막 터뜨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뭔가 할 때는 증거를 확인하죠.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파트 이제 동대표 할 때 이제 이런 일 많습니다. 관리비 연체하시는 분, 원래 연체는 이제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3년 내에 관리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돈 드니까 또 변호사 선임하고 또 소송비용 들어가니까 차라리 좀 사람을 창피하게 해서 돈 내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명단을 공개하려는 이렇게 좀 이런 욕심이 생겨요. 뭐 101동 101호 김태근 관리비 100만 원 연체 이건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과연 그럴까? 이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이렇게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면세서 또는 연체 내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그래서 이런 거 함부로 타인의 명단 공개하시면 명예훼손 문제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도 있고 요즘은 특히 이제 개인정보보호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핵개인 사회가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우려가 있죠. 핵개인 사회의 그 개인 권리를 보장을 하다 보니 실제로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매번 소송해라 이제 이런 취지인데
그럼 참 공동체가 참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리고 이제 분쟁 조정 및 감독이네요. 4시 됐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오면서 그 질문 응답은 다 받은 것 같아서 분쟁 조정은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2015년쯤에 생겼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뭐 문제가 있으면 소송해야 하느냐.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달라. 그래서 새로 생겼습니다.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그리고 쌍방이 합의해서 판단을 구하면 10,000원이면 판단 가능해요. 이게 되게 쓸만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뭔가 싸움이 났다. 근데 우리가 판단을 못 하겠어. 쌍방도 승복을 안 해. 우리 한번 데리고 가세요. 모시고 가면 당사자들이 당신들만 합의하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저기 오리역 LH 사옥이 있거든요.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조만간 세종시로 내려갈 것 같기도 한데 오리역이면 더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렇게 있다. 라는 말씀. 그래서 아파트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뭔가 관리사무소하고 잘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인천이면 인천 서구청이 들어와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이거는 그냥 뭐 사안인데 형법상 A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장과 관리사무소장이 공모해서 공사업체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뭐 한 5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당신들 공사 줄 테니까 1,000만 원만 발전기금으로 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사업체랑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공사 과정에서 결국 이제 돈을 받은 사실 밝혀지게 되자 관리사무소장은 공사업체에 1,000만 원을 반환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받은 건데 문제되면 반환할게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A 입주자 대표이사과 관리사무소장이 형법상 배임 수재, 그러니까 그 선량한 임무에 위반해서 돈을 받았을 경우 배임 수재인데 기존에 법원의 판결이 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게 그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 대표회장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죄면 1번, 2번 벌금 100만 원 아니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니 3번 무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또 무죄 없어요 무죄? 근데 이제 정답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전기금이라면 그걸 다른 아파트에 수령 사실을 보고를 했었는데 보고를 안 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발전기금이라면 차라리 공사금액을 감액하면 되지 왜 그걸 따로 가냐. 그러니까 리베이트 형식으로 봤을 때 이거는 배임 수재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유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이걸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1심에서는 무죄 받았어요.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돼서. 근데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돼요. 발전기금 저는 리베이트예요. 저를 별도로 받는 건 말도 안 돼요. 차라리 그러니까 아까 재판과 제대로 지적하잖아. 아니 그럴 거면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주면 되지. 뭘 그걸 별도로 받아. 별도로 받는다는 건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해보면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가 필요한 게 공용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공용 부분 관리하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존재해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설법,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규칙, 자치규범 및 관리규약 등이 있다.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해서는 운영관리, 시설관리, 생활관리가 필요한데 점점 생활관리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운영관리와 관련해서는 그 투명성, 관리비의 투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비 내용 및 계약서 공개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되면 그냥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감추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공개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공개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도 이의제기 안 하면 그냥 공개 안 합니다. 이의제기 해야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 공개 의무는. 시설관리는 장기수선 계획 잘 지어졌을 때 한 20-30년간 계속 계획에 따라서 장기수선하는 거, 애초에 잘못 지어졌을 때 그에 대해 책임 추구하는 화재 담보 책임, 아파트에 이러저러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안전관리를 관리사무소한테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생활관리는 이제 아파트 공동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체 관리 문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층간흡연,
반려견 분쟁 등에 대해서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말씀드렸고, 분쟁 조정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굳이 소송으로 가지 마시고 쌍방 합의가 있으면 그 아파트 관리 전문가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승복하기로 하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에 뭔가 크게 싸운다 그러면 그 아파트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하세요. 10,000원이면 됩니다. 수수료. 처음엔 10,000원인데 지금 올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아파트 민주적인 입주자 대표회의,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관리사무소만으로도 제대로 뭔가 아파트 관리가 충분히 해명이 석연치 않다 싶으면 그 인천 서구청 인지방자치단체 감독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게 아파트 분쟁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해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자세하게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또 깊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말씀드렸고 한 이제 5분 오버됐는데 혹시 아직까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물어봤다 하는 분 질문 주시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다는 분은 끝나고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아무튼 인천 서구에 최근에 아파트 엄청 늘어났던데 아무튼 젊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동대표로 들어가셔야 그 아파트 오래 사실 거면 그 아파트가 오래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또 지루하진 않으셨죠? 네. 또 재밌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마시겠습니다.